실제는 별로 없다는 거죠. 실제. 당신은 틀림없이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다. 어떻게 확신하느냐? 불안은 이러다 연결. 사람마다 불안의 강도와 종류는 다양하다.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불안들이 다양하다. 한마디로 불안은 일종의 선조적인 스트레스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호되게 질책을 당하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한다. 그렇게 질책을 당하기 전에 출근해서 부장님께 또 깨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불안이다. 두 경우 모두 뇌와 신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기본적으로 같다. 차이점이 있다면 스트레스는 위협 때문에 촉발되는 반면에 불안은 잠재적인 위협을 떠올림으로써 촉발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불안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불안은 뇌가 우리에게 뭔가가 잘못됐다고 알리면서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것일 수도 있다. 분명히 내가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자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 내 안의 뭔가가 고장난 것 같을 때 26살의 남성이 나를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밤잠을 설치고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예정된 중요한 미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죠. 8시 좀 넘어서 지하철 탔습니다. 중요한 자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앉을 자리가 약 이렇게 되었지만 출근 시간대라면 사람이 무척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실내 전등이 모두 꺼지더니 지하철이 갑자기 멈췄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저는 심한 공황에 빠졌습니다. 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심한 부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심장이 쿵쿵거리고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어떤 딱딱한 껍데기가 몸을 꽉 채워오는 것 같으세요.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고 호흡까지 곤란해지더군요. 멈춰있는 그 어둡고 답답한 상자 같은 공간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몇몇 전 저를 가리키면서 모르고 수근거렸고 바로 옆에 있던 사람들은 슬슬 저를 피해서 먼 곳으로 이동했어요. 한 체질한 노부인이 몸을 너무 숙이고 괜찮은지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우습게도 이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 많은 장소 중에 하필 지하철 안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만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 잠시 지하철이 이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 구급차를 부른 모양이에요. 저는 그 다음 여기서 구급차에 실려 갔습니다. 3시간 뒤에서 대학병원의 응급실 한쪽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심전도와 혈액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심장마비가 아니라 공황발작이라 하더군요. 의사는 현재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심전도 검사를 다시 해달라고 부탁했으니 뭔가 차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 후에 이 남성을 만났어요. 그는 사건이 있을 무렵에 프로젝트 마감 일과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극도의 불안감이 심신을 덮치는 것은 이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지하철 안이란 말입니까? 마치 자기 안에 뭔가 고장났다는 신호 같았다고. 약 4명 중에서 1명이 살면서 한 번쯤 공황발작을 경험한다. 공황발작이 일어나면 극심한 불안이 휩싸이고 종종 심박수소 증가, 호흡곤란, 통제력 상실감 등의 증상을 겪는다. 약 3에서 5% 사람들이 반복적인 공황발작을 겪고 그 결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이들은 지하철과 버스처럼 답답한 공간을 힘들어한다. 때로는 광장처럼 개방된 공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공황발작이 또 발생할까? 공황발작을 처음 겪으면 대개 심근경색이 왔다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는다. 의사가 공황발작이라는 결론을 내린 뒤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혀 위험하지 않은 상태라고 환자를 안심시키는 것이다. 환자 자신은 꼭 심장이 멈출 것처럼 또는 호흡이 막혀서 질식할 것처럼 느꼈을 텐데 그런 일은 절대 없으려고 말해준다. 그런데도 극도의 불안을 겪는 사람은 대개 자신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확신한다. 공황발작을 겪을 때 신체와 뇌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공황발작이 진원제가 편도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많다. 앞서 설명했듯이 편도체는 주변 위험을 탐지하는 역할을 한다. 편도체가 위험할지 모르는 뭔가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면 우리 몸은 투쟁 도피 모드로 돌입한다. 그리고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맥박과 호흡이 증가한다.
내는 몸이 보내는 이 신호들을 실제로 위험이 임박했다는 증거로 잘못 해석하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작동한다. 그에 따라서 맥박과 호흡이 한층 더 증가하고 내는 이를 위험이 다가왔다는 훨씬 더 확실한 증거라고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진다. 화재 경보기 원칙. 이런 오해의 악순환에 이르는 것은 내가 고장났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쉽다. 하지만 앞서 말한 환자의 반응을 진화 생물학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공황 발작의 진원적인 편도체는 민첩하긴 하지만 어흥성하다. 이를테면 일을 빨리 하지만 대충 하는 사람과 비슷하다. 편도체는 이른바 화재 경보기 원칙에 따라서 작동한다. 주방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가 불필요하게 울리더라도 우리는 불이 나면 경보기가 울린다고 알고 있으므로 그 경보음을 믿을 것이다. 편도체도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 즉 진짜 위험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경고음을 지나치게 자주 울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지나치게 자주란 무슨 뜻일까? 미국의 정신과 의사 랜돌프 네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당신이 사바나 초원에 사는데 풀숲에서 부슬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냥 바람 소리일 가능성이 크지만 맹소일 가능성도 약간 존재한다. 이때 당신이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친다면 약 100칼로리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도망칠 때 몸에서 연소되는 열량이며 그것이 바람 소리였을 경우에 당신이 잃게 되는 에너지다. 하지만 만일 내가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았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의 주인공이 맹수라면 당신이 10만 칼로리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 당신이 맹수에 잡아먹힌다는 얘기다. 맹수일 확률이 1000분의 1일지라도 당신은 매번 도망치는 편이 낫고 따라서 뇌는 필요한 것보다도 1000배 더 자주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가동한다. 당신은 과장된 예실험에서 코웃음을 칠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한 환경에서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의 인간의 내부 경보 시스템이 조정된 이유를 알려준다. 사방의 위험을 주시하고 항상 대비책을 세우는 사람은 모닥불 옆에 앉아서 긴장을 풀고 쉬는 사람보다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았다. 늘 위험을 경계하고 대비책을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바로 요즘 말로 하면은 불안이다. 그리고 몸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 강하게 작동해서 당장 도망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는 현상은 요즘 말로 공황 발작이다. 공황 발작이 수백 번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두 번만 목숨을 건졌다고 해도 이후에 내가 지나치게 조심하는 전략을 택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공황 발작은 일종의 거짓 경보인 동시에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다. 음식이 터질 때 경보음을 울리는 화재 경보기가 제 할 일을 하는 것이들 말이다. 우리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 지나치게 자극해가 아니라 지나치게 자주 작동하는 것은 사실 생존이라는 목적에 이루어며 몸의 심각한 결함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다. 지나치게 민감한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 덕분에 인간이 생존할 수 있었다면 왜 아주 사소한 일로 공황에 휩싸여서 달아나지 않는 건가? 어떻게 대다수 사람은 태연하게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는가? 우리 조상 중에서 극도로 경계심이 강한 이들이 사자에게 잡아먹히거나 독사에게 물리거나 낙석에 맞는 일을 피할 확률이 가장 높았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내내 불안에 휩싸여서 신경이 곤두서지 않는 이유는 자연의 모든 것이 절충의 결과물이고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다. 길이는 긴 목과 다리 덕분에 다른 동물에게는 닿지 않는 높은 곳의 나뭇잎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만일 다리가 너무 길면은 쉽게 부릴 위험이 있다. 날씬한 영양은 빨리 달릴 수 있지만 너무 빨리 말라서 체내에 저장한 지방이 없어지면은 식량이 부족할 때 꺼냈을 에너지가 없어진다. 우리 조상 중에서 늘 사방을 경계하는 이들은 사고나 맹수의 공격으로 죽을 가능성이 더 작았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목숨을 위협한다고 느끼고 자기 자신의 그림자에서 화들짝 놀라 도망쳤다면 식량을 구하거나 짝을 찾는 데 필요한 용기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유용한 특성이라도 지나치면 거의 항상 대가가 따른다. 또 당신의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황 발작은 생존이라는 목적과 관련이 없고 의미 있는 기능도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과거 조상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신체 반응이 필요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상황이 흔하게 발생했을까?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는 일이 인간에게 유용했을까? 답은 그렇다다. 따라서 우리의 내부 방어 기제가 지하철에서의 공공발적처럼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그 방어 기제가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날처럼 온전한 세상에서도 불안을 느끼는 주된 이유는 여전히 너희 경보 시스템이 인류 절반이 10대가 되기 전에 죽던 세상과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 세상에서는 상상 가능한 모든 위험을 견디하는 능력이 생존 확률을 높여줬다. 당신은 아는 그 생존자들의 후손이며 유전적인 요인이 불안에 대한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은 약 40%에 전달한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실제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불안은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불안을 겪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다. 건강한 팔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고 건강한 다리는 빨리 달릴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한 뇌는 스트레스와 고통, 외로움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 오히려 뇌는 어떻게든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한다. 때로 뇌는 불안한 느낌을 만들어내거나 움츠러들게 하거나 세상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당신이 이런 현상을 내가 고장났다 거나 아프다는 의미로 여긴다면 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생존임을 잊은 것이다. 만약에 조상들이 불안을 쉽게 느끼지 못했다면 당신과 나는 지금 이곳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지하철에서 공황발작을 일으킨 환자처럼 불안을 느끼는 많은 이들이 틀림없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불안감이 사실은 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이다. 건강한 팔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한 뇌는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 오히려 뇌는 어떻게든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한다. 지하철에서 공황발작을 겪은 그 환자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공황발작이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짓 경보임을 깨닫자 마음이 편해졌다고. 또 그런 일이 나도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이다. 그리고 그 후로는 공황발작 횟수가 줄었다. 또 다른 환자는 내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변도체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층 진정된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황발작뿐만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역시 이해할 수가 있다. 외상후 장애. 우리는 왜 뱀과 발표를 두려워할까? 불안이 진화에 남긴 유전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 선뜻 믿기지 않는가? 그렇다면 비정상적일 만큼 강렬한 두려움인 공포증을 생각해보자. 공포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 높은 곳, 좁은 공간, 탁 트인 넓은 공간, 뱀, 거미 등이다. 모두의 공통점은 오늘날에는 이것들 때문에 죽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 조상에게 위험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은 연평균 4명이다. 이를 교통사고와 비교해보라. 유럽에서는 매년 약 8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130여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뱀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보기만 해도 두려움에 떨어야 옳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어떨까? 신사일 생일 파티 소감을 밝히며 말을 더듬거나 학교, 직장에서 발표를 망쳤다고 목숨을 잃을 가능성은 거의 매우 희박하다. 한편 매년 700만 명이 흡연 때문에 목숨을 잃고 500만 명이 신체 활동 부족으로 젊은 나이에 사망.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말하는 상상만 해도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담배와 푹신한 소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일까? 푹신한 소파. 흡연과 신체 활동 부족은 오랜 세월 동안의 인간에게 위험 요인이 아니었고 따라서 그에 대한 두려움도 발달하지 않았다. 밤에는 남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은 집단에서 배제당할 위험이 내포된 행동이었다. 말한 내용 탓에 미움이나 비난을 받으면 무리해서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무리해서 배제되는 것은 치명적인 위험이었다. 집단에 소속되는 것은 식량을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생존에 중요했다. 따라서 뇌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생명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한다. 청중 앞에서 하는 발표와
뱀이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강간들음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우리의 보라는 민감성이 지금 다른 세계에서 형성되었다는 분명한 신호다. 끝없이 재생되는 고통스러운 경험. 2005년 여름 응급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할 때 50대 초반의 여성 환자를 만났다. 그녀는 7개월 전에 태국으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끔찍한 쓰나미를 경험하고 다행히 그녀의 일행은 고지대의 호텔에 묵어서 목숨을 건지는데 간호사인 그녀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인근 병원에 달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 병원은 심각한 부상을 당했거나 이미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으로 아수라장이었고 그중에 다수가 어린아이였다. 스웨인으로 돌아온 그녀는 처음에는 불안감이 들렸지만은 곧 일상이 회복되었다. 하지만 몇 달 후에 자신과 아이들이 물에서 빠져 죽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꿈이 얼마나 생생하고 고통스럽던지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 낮에는 태국 병원에서 겪은 일을 다시 생생하게 경험하듯 한 블레십에게 시달렸다. 그래서 태국 여행을 조금이라도 떠올리게 하는 것은 무조건 피하려 애쓰기 시작했다. 거둬가던 신문도 끊었고 TV 뉴스도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 여건을 갱신했던 관공서가 있는 동네에만 가도 극심한 불안이 밀려왔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장소를 피하게 되었다. 자신의 삶이 점점 쪼그라들어서 없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PTSD를 겪고 있었다.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극심한 불안을 겪는 것을 말한다. 낮에는 이런 경험이 브레시백으로 나타나고 밤에는 악몽의 형태로 찾아온다. PTSD를 겪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리며 그 사건을 조금이라도 연상시키는 같은 대상이나 상황을 무조건 피하려고 한다. PTSD가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의 증상 때문이었다. 그들 중에서 다수가 브레시백과 악몽, 과잉 경계 반응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 이 증후군의 이름이 처음부터 PTSD가 아니었다. 전쟁 증후군. PTSD는 많게는 참전군인의 상분이 나타나지만 곧 전쟁이나 자연재해의 경험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인 외상을 입으면 뇌는 그 경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믿는다. 앞서 말한 여성 환자의 경우처럼 말이다. 내가 끔찍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재현해서 그녀를 밤낮으로 불안에 빠뜨리는 것이 자연의 잔인한 속임수에 느껴질 것이다. 느껴질 것이다.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기억이라. 앞서 말했듯이 느낌은 생존을 돕기 위해서 발달했다. 무언가를 기억하는 능력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추억에 잠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기억한다. 사실 우리의 기억은 과거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현재 순간을 돕는 내의 도구일 뿐이다. 매 순간 되는 기억을 끄집어내서 행동을 유도하며 이때 당신이 경험하는 현재 상황과 가장 관련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기억을 선택한다. 연말엔 시연의 해의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면 바로 엊그제일처럼 느껴지지만 여름에 떠올리면 훨씬 더 오래전 일을 느껴지는 게 그것 때문이다. 내는 넘치는 저장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한 모든 걸 상기해내지는 못한다. 만일 우리가 살면서 겪은 모든 사건과 모든 순간에 대한 기억을 늘 샅샅이 훑어연한다면 상황을 이해하거나 행동을 취하는 게 너무 느려질 것이다. 따라서 내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선택하며 그 선택 작업 때문에 대부분의 밤에 자는 동안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내는 낮에 일어난 일을 꼼꼼히 살펴 기억으로 저장할 것과 잊을 것을 결정한다. 이 선택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는 생존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내용 기억한다. 위험을 감지하고 경고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는 내의 기억 정체인 해마 바로 앞에 있다. 편도체와 해마가 이웃에 있다는 사실은 강렬한 정서적인 경험과 기억이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경험을 할 때 강한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 경험이 생존에 중요하므로 내가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신호다. 위험을 맞이하고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해마가 현재의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는 신호를 선들받고 선명한 기억을 형성한다. 앞서 말한 환자는 쓰나미를 경험하고 7개월 전으로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했다. 그 사건과 연결고리가 아주 희미한 외부 자극만 있어도 그 기억은 쉽게 상기됐다. 내가 외상성 경험을 한 후에 쉽게 소환할 수 있는 선명한 기억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니까. 따라서 내는 우리가 또다시 그와 유사하게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을 겪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했습니다. 이라고 안간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난번에 그 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선명한 이미지를 재빨리 상기시키려고 애쓸 것이다. 파도에 휩쓸려서 익사할 가능성이 없는 스웨덴 길거리에서 태고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른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내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8,000km 떨어진 곳도 수월하게 오가는 세상에서 산다는 사실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 과거의 외상 경험과 꿈만큼도 이라도 비슷한 무언가를 만나면은 내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기억을 끄집어낸다. 내가 가장 중요하로 꼭 저장해야 한다고 여기는 기억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잊고 싶은 일인 경우가 많다. 이는 PTSD를 겪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한다. 아마 당시에는 이따금 떠오르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똑같은 이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 막고 싶어 한다는 의미. 그리고 내는 그 기억을 자꾸 재생함으로써 당신이 과거의 그 일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상기시킨다. 그것이 우리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